분명 좋은 말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날 이후 연락이 줄었을까요? 칭찬했을 뿐인데 상대 표정이 살짝 굳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대화가 끝나고 혼자 생각해봐도 도무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이요. 그럴 때 참 억울합니다. 내 마음은 분명 따뜻했는데 그게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상하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오래된 친구한테. 진심으로 한 말인데 돌아오는 건 어색한 침묵뿐일 때 그 허탈함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가 무거워진다는 걸 알기에 더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우리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습관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젊을 때는 통했던 말이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라고 믿었던 것들이요. 부모니까, 선배니까, 인생을 먼저 살았으니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말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은 칭찬인데 예전과 지금의 반응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건 말이 아니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무게중심입니다. 오늘은 칭찬인 줄 알고 평생 써왔지만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든 말 5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전혀 다른 결의 관계를 살리는 칭찬 3가지를 나눕니다. 뒤집는 게 아닙니다. 방향 자체가 다른 말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거나 바꾸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관계는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다는 작은 용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말을 바꾸는 건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은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황금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인간관계에 대한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답니다. 손주가 승진했다고요.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답니다. 잘했다. 옆집 손주는 아직 대리인데 너는 벌써 과장이네. 칭찬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손주 표정이 묘하게 굳더랍니다. 밥 먹는 내내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도 뜸해졌고요. 그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잘한 거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내가 훨씬 나아.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입니다. 상대를 띄워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듣는 사람은 기분이 이상해질까요? 심리학의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1954년에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평가할 때 타인과 비교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외부에서 주어질 때입니다. 스스로 비교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다릅니다. 뇌는 그걸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너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 말은 곧 너는 평가 대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순위를 매겨진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비교는 더 아픕니다. 직장 상사가 비교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비교하면요. 배우자가 비교하면요. 오래된 친구가 비교하면요. 상처는 배가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비교가 끼어드는 순간 그 인정은 조건부가 됩니다. 옆집 누구보다 나으니까 인정해준다.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세대가 비교형 말을 많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형제끼리 비교당했습니다. 친척 아이들과 비교당했습니다. 성적표가 나오면 반등수로 비교당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나아야 했습니다. 칭찬받으려면 누군가를 이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때도 비교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습관이 된 겁니다. 악의가 아닙니다. 체득된 문법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시대는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비교 없이 인정받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너는 너대로 괜찮다. 이런 말을 들어본 세대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섞인 칭찬이 들어오면 이상합니다. 칭찬인데 왜 기분이 찝찝하지? 말로 설명 못해도 몸은 압니다. 그래서 표정이 굳습니다. 대화가 짧아집니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비교가 들어간 칭찬은 사람을 수단으로 만듭니다. 옆집 손주를 깎아내리는 수단. 내 판단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수단. 칭찬받는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도구가 됩니다. 존엄은 비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볼 때 비로소 존엄이 생깁니다. 비교를 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옆집 손주보다 낫다 대신 내가 승진해서 기쁘다. 이러면 됩니다. 누군가를 끌어오지 않아도 칭찬은 완성됩니다. 비교를 빼는 순간 말은 평가가 아니라 인정이 됩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을 슬쩍 끌어온 적 있으신가요? 있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다만 오늘부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칭찬에 비교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얼마 전 한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요리를 해줬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칭찬했습니다. 잘했네. 근데 다음엔 두부를 좀 더 늦게 넣어봐. 그래야 안 부서져. 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뒤로 딸은 요리를 안 해줬습니다. 한 번도요.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 칭찬했는데, 잘했다고 했는데, 왜 그 뒤로 부엌에 안 들어올까?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이번엔 잘했어. 근데, 그건 괜찮았는데 다음엔 이렇게 해봐. 여기까지는 좋았어. 다만 한 가지만 칭찬입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뒤에 꼭 무언가가 붙습니다. 조언이 붙고, 충고가 붙고, 더 나은 방법이 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좋은 점은 인정하고, 부족한 점은 알려주는 겁니다. 균형 잡힌 피드백입니다. 사랑이니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역전 효과라고 부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피드백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만 한 그룹. 두 번째는 칭찬 뒤에 개선점을 붙인 그룹.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칭찬 뒤에 충고를 들은 사람들은 칭찬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뇌가 뒤에 온 정보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잘했어. 근데라고 하면 뇌는 근데 뒤에 오는 말을 핵심으로 인식합니다. 앞의 칭찬은 그냥 인사치레가 되어버립니다. 본론은 충고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남는 건 이겁니다. 또 가르치려고 하네. 결국 지적하려고 칭찬한 거구나. 칭찬은 휘발되고 충고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충고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 세대가 충고를 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아는 게 있으면 나눠야 한다고요. 인생을 먼저 살았으니 뒤에 오는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고요. 그게 어른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책임감이 없었으면 자식도 못 키웠고 회사도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조언을 원할 때 직접 묻습니다. 묻지 않은 조언은 간섭으로 느낍니다. 도움이 아니라 통제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칭찬 뒤에 붙는 조언은 더 그렇습니다. 잘했다고 해놓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된장찌개 처음 끓여본 딸도 두부가 부서진 거 알았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해본 겁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개선점이었습니다. 노력보다 부족함이 먼저 지적된 겁니다. 그럼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안 합니다. 안 하면 지적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기다려라. 충고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타이밍이 있습니다. 상대가 물었을 때, 상대가 준비됐을 때, 상대가 원할 때, 그때 하는 충고는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인정받고 싶을 때 하는 충고는 상처가 됩니다. 같은 말이어도 타이밍이 다르면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충고를 빼도 칭찬은 완성됩니다. 잘했네. 맛있다. 이게 끝이어도 됩니다. 두부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딸은 다음에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물어봅니다. 엄마, 두부는 언제 넣어? 그때 말해주면 됩니다. 그게 조언입니다. 먼저 꺼낸 건 충고입니다. 충고를 멈추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오히려 존중받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조언이 없으면 부족해 보일까 걱정됩니다. 반대입니다. 조언이 없을 때 어른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혹시 최근에 칭찬 뒤에 습관적으로 한마디 더 붙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었으니까요. 다만 오늘부터는 한 번쯤 멈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칭찬해서 그냥 끝내보는 겁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아버지인 친구는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장하다. 예전엔 맨날 포기하더니 이번엔 진짜 해내는구나. 칭찬이었습니다. 아들의 성장이 대견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 표정이 굳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친구는 모임 내내 찜찜했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예전엔 이것도 못했잖아. 그때 생각하면 많이 나아졌지. 옛날에 너였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야. 칭찬입니다. 성장을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과거보다 낫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듣는 사람은 불편해할까요? 심리학에 부정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입니다. 똑같은 양의 칭찬과 비판이 있으면 비판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못했는데 지금은 잘하네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뇌는 지금은 잘하네보다 예전엔 못했는데에 더 집중합니다. 칭찬을 들었는데 떠오르는 건 과거의 실패입니다. 그때의 부끄러움, 그때의 무력감, 그게 먼저 올라옵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를 끌어오면 현재가 훼손됩니다. 아들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칭찬을 듣는 순간 과거로 돌아갑니다. 맨날 포기했던 자신, 끈기 없던 자신,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의 성취가 과거의 실패에 묻혀버립니다. 우리 세대가 과거를 끌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 서사를 좋아합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에 이른 이야기. 그게 감동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 성공한 이야기. 실패를 딛고 일어선 이야기.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할 때도 과거를 같이 꺼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성장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과거를 끌어오면 지금이 온전히 인정받는 느낌이 안 듭니다. 과거가 있으니까 인정해주는 건가? 예전에 못했던 건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현재의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비교당하는 느낌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이 말이 더 아픕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실패도 알고 좌절도 알고 포기했던 순간도 압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영원히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 지금 아무리 잘해도 옛날 이야기가 따라온다는 느낌. 그래서 멀어집니다. 가까울수록 더 멀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흘러가고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때의 실패는 그때의 일입니다. 지금의 성취는 지금의 일입니다.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결하면 오히려 현재가 작아집니다. 과거를 빼도 칭찬은 완성됩니다. 장하다. 내 카페 정말 기대된다. 이러면 됩니다. 예전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아들은 자기 과거를 스스로 압니다. 그걸 이겨냈다는 것도 압니다. 부모가 다시 상기시켜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을 축하해주면 됩니다. 과거를 꺼내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상대가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느낌. 그게 진짜 인정입니다. 그게 어른의 칭찬입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과거를 슬쩍 꺼내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게 더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오늘부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없이 지금만 말해도 칭찬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 이웃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올해 들어 부쩍 살림을 잘한답니다. 음식도 잘하고 아이도 잘 돌보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했답니다. 요즘 정말 잘하네. 지금처럼만 해. 칭찬이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묘했답니다. 고맙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표정이 안 풀렸습니다. 뭔가 계속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이 상태만 유지하면 괜찮다. 지금처럼만 하면 문제없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칭찬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인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보이지 않는 꼬리가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해라는 말.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처럼 못하면 안 괜찮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려면 조건 없이 인정받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좋다가 아니라 내가 좋다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 인정은 계약이 됩니다. 지키면 유지되고 못 지키면 파기되는 계약. 문제는 이겁니다. 조건부 인정을 받으면 사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합니다. 칭찬을 들었는데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인정이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 칭찬이 칭찬으로 안 느껴집니다. 감시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처럼만 해. 이 말은 사랑입니다. 잘하고 있으니 계속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감시하고 있다. 떨어지면 안 된다. 유지해라. 칭찬인데 긴장하게 만듭니다. 인정인데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세대가 조건부 칭찬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지키고, 기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고, 가정에서도 그랬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 역할, 상사 역할에 익숙합니다. 관리하고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그 역할에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합격이다. 이 상태를 유지해라.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가족 관계, 가까운 관계에서는 기준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평가가 됩니다. 평가가 있으면 긴장이 생깁니다. 긴장이 있으면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건부 칭찬을 자주 들은 사람은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잘하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인정받고 있는데 지쳐갑니다. 특히 며느리, 사위, 자식에게 이 말이 더 무겁습니다. 부모는 평생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시어머니가 지금처럼만 해라고 하면 며느리는 평생 그 기준을 의식합니다. 언제 기준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긴장. 그게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가까운데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독일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조건이 붙은 칭찬은 소유입니다. 기준 안에 있으면 인정하고 기준 밖으로 나가면 거두겠다는 겁니다. 사랑이지만 통제입니다. 인정이지만 관리입니다. 상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정말 잘하네.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지금처럼만 해는 빼는 겁니다. 기준 없이 인정만 남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긴장이 아니라 안도가 옵니다. 감시가 아니라 신뢰로 느껴집니다. 조건 없는 칭찬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말하는 게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한 번쯤 실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만을 빼보는 겁니다. 그 한마디를 빼는 순간 칭찬은 계약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상대는 유지해야 할 기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혹시 최근에 칭찬하면서 조건을 슬쩍 붙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게 책임감이었으니까요. 다만 오늘부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오래 남습니다. 얼마 전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엎어졌습니다. 딸이 몇 달을 매달린 일이었습니다. 딸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속상하다고요. 억울하다고요. 친구는 딸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했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잘한 거야. 이제 그만 털어버려. 위로였습니다. 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문을 닫더랍니다. 그 뒤로 딸은 힘든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회사 일이 어떤지 물어봐도 괜찮아요 한마디뿐이라고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잘한 거니까 그만해.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제 그만 잊어버려. 위로입니다. 칭찬이기도 합니다. 잘했으니까 이제 그만 힘들어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입을 닫을까요? 심리학에 감정 무효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면 됐다는 말은 감정을 무효화합니다. 상대가 지금 느끼는 슬픔, 억울함, 분노. 그게 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해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 심리학자 마샤 리네안의 연구입니다. 감정이 무효화되면 사람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틀린 건가? 이렇게 슬퍼하면 안 되는 건가? 자기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더 크게 폭발하거나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이 무효화되면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을 꺼내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덮일 거니까요. 말해봤자 그만해라는 소리 들을 거니까요. 그래서 입을 닫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말 안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관계는 멀어집니다. 대화는 줄어듭니다.
우리 세대가 감정을 덮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빨리 정리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울어도 소용없다. 속상해도 어쩔 수 없다. 그냥 참고 넘겨야 한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빨리 정리해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길 바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면 우리도 힘듭니다. 딸이 울면 부모도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다르게 전해집니다. 감정을 덮는 말은 이상하게 더 오래 남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는 말을 들으면 위로받은 기억보다 차단당한 기억이 남습니다. 내 감정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기억. 그래서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쌓입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기억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힘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정리됩니다. 괜찮다는 말의 양면성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위로일 수도 있고 차단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충분히 들은 뒤에 괜찮아라고 하면 위로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 꺼내기도 전에 괜찮아, 그만해라고 하면 차단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데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가장 드물고 순수한 관대함이다.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해결해주는 게 아닙니다. 빨리 끝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가 다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관대함입니다. 그게 어른의 품격입니다. 감정을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해결책 안 줘도 됩니다. 빨리 털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힘들었겠다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정리합니다. 감정은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막으면 오히려 고입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감정을 빨리 정리해주려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덜 힘들길 바랐으니까요. 다만 오늘부터는 한 번쯤 다르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해 대신 힘들었겠다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다쳤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후배의 아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였습니다.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방대를 선택했습니다. 가고 싶은 학과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아깝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후배는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응원한다. 아들이 울었답니다. 한참을요. 나중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해줘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다들 아깝다고만 해서 제 선택이 틀린 건가 싶었거든요. 우리는 보통 결과를 칭찬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칭찬합니다. 취업하면 칭찬합니다. 승진하면 칭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칭찬할 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결과가 있어야 인정할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결과를 칭찬받은 사람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불안해집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결과로 칭찬받은 사람은 결과에 묶입니다. 심리학에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연구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중에서 자율성이 가장 근본적입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충족되어야 사람은 안정됩니다. 선택을 인정받으면 자율성이 충족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거니까 라고 인정받으면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느낌.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도 된다는 느낌. 그게 심리적 안정의 기반입니다. 반대로 결과만 칭찬받으면 자율성이 손상됩니다. 좋은 결과를 내야 인정받는다는 뜻이니까요. 선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자기 선택을 못 믿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안전한 걸 선택하게 됩니다. 삶이 자기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결과로 평가받으며 살았습니다. 성적, 취업, 승진, 연봉. 숫자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도 결과를 칭찬합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결과는 운이 섞여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은 다릅니다. 선택은 온전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심한 그 과정. 그건 누구도 대신 못합니다. 그 선택을 인정한다는 건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하는 능력에 있다. 시작하는 능력. 그게 선택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시작하는 것. 그 용기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결과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을 인정하는 칭찬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응원한다. 내가 결정한 거면 된다. 내 생각대로 해봐.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선택 자체를 존중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자기 선택을 믿기 시작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아니라 선택이 인정받았으니까요. 결과가 안 좋아도 선택한 나는 존중받는다는 확신. 그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특히 시니어가 이런 말을 하면 무게가 다릅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내 선택을 믿는다고 말해주면 그건 큰 힘이 됩니다. 경험 많은 어른이 결과를 따지지 않고 선택을 인정해주는 것. 그게 품격입니다. 그게 어른의 칭찬입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결과만 보고 칭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한 번쯤 다르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 대신 선택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잘했다. 대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응원한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아들이 아버지 생신에 케이크를 사왔답니다. 직접 고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케이크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단 걸 잘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온 건 초콜릿 케이크였습니다. 진하고 달았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고마워. 근데 아빠는 단 거 별로인 거 알잖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친구는 다르게 말했답니다. 내가 골라왔구나. 고민 많이 했겠다. 아들 표정이 환해졌답니다. 케이크 맛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아들이 고민한 시간, 아버지를 생각한 마음. 그걸 알아준 겁니다. 아들은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좋았다고요. 우리는 보통 결과를 봅니다. 행동을 봅니다.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눈에 보이는 걸 평가합니다. 당연합니다. 결과가 있어야 말할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의도입니다.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의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동기를 유지하려면 자기효능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데 이 자기효능감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결과가 좋아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보다 노력을 인정받을 때 자신감이 더 커집니다.
의도를 알아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이 느낌이 듭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러면 다음에도 시도합니다. 실패해도 또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반대로 결과만 평가받으면 사람은 위축됩니다. 이번엔 잘했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안전한 것만 하게 됩니다. 실패할 것 같으면 시도를 안 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을 못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의도보다 결과로 평가받았습니다. 마음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전부였습니다. 시험 점수, 월급, 성과, 숫자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결과를 먼저 봅니다. 습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결과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운도 있고 상황도 있습니다. 반면 의도는 온전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누구를 생각했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초콜릿 케이크를 산 아들을 보겠습니다. 결과만 보면 실패입니다. 아버지, 취향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보면 다릅니다. 아버지, 생신을 기억했습니다. 케이크를 고르려고 가게에 갔습니다. 뭘 살지 고민했습니다. 돈을 내고 들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주면 아들은 달라집니다. 동양 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라. 행위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만 보면 원래 모습을 모릅니다. 마음을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이 서툴러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부족해도 의도가 진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게 어른의 눈입니다. 의도를 알아주는 칭찬은 이렇게 합니다. 고민 많이 했겠다. 신경 많이 썼구나. 내 마음은 알겠다. 결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읽어줍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은 인정받은 느낌이 듭니다. 결과가 틀렸어도 마음은 맞았다는 위안. 그게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이 칭찬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서로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사이입니다. 왜 그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울수록 결과만 보게 됩니다. 당연히 알아줄 거라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당연한 건 없습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내 마음 안다고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시니어가 의도를 알아주면 무게가 다릅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결과의 허무함을 압니다. 성공해도 지나가고 실패해도 지나갑니다. 남는 건 마음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내 마음 알겠다고 말해주면 그건 큰 힘이 됩니다. 젊은 사람이 하는 말과 다릅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행동만 보고 평가하신 적 있으신가요? 결과만 봤던 적 있으신가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익숙하니까요. 다만 오늘부터는 한 번쯤 다르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 뒤에 숨은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고민했겠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를 살립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칭찬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잘해도 묵묵히 보셨습니다. 못해도 뭐라 안 하셨습니다.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딱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30 즈음이었습니다. 일도 안 풀리고 마음도 힘들 때였습니다. 명절에 집에 갔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오셨습니다.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있어서 좋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뭘 잘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하신 수많은 말 중에 가장 오래 남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칭찬은 대부분 평가입니다. 잘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를 했어야 합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가형 칭찬은 기분이 좋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잘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희미해집니다. 또 잘해야 한다는 부담만 남습니다. 반면 존재를 인정받은 기억은 오래갑니다. 내가 있어서 좋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말은 몇 년이 지나도 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말했습니다. 인간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려면 조건 없이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 그게 인간 존엄의 기반입니다. 존재를 인정받으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정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무엇을 못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 그게 생깁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인정받았으니까요. 성과와 상관없이 나는 가치 있다는 믿음. 그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존재보다 역할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역할을 봅니다. 뭘 하는 사람인지, 뭘 해낸 사람인지, 존재 자체를 보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역할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직장도 떠나고, 자식도 독립하고, 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때 남는 건 존재입니다.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였느냐. 그게 남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시니어가 하는 존재 인정은 무게가 다릅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지 말고 너로 대하라. 그것으로 대한다는 건 도구로 본다는 뜻입니다. 뭘 해주는 사람, 뭘 할 수 있는 사람. 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너로 대한다는 건 존재로 본다는 뜻입니다. 뭘 하든 안 하든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칭찬은 단순합니다. 내가 있어서 좋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내가 내 자식이라 다행이다. 뭘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남습니다. 이 칭찬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민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좋다는 말, 고맙다는 말 잘 안 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래서 평가형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는 말이 더 편합니다. 객관적으로 들리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서 좋다. 이 한마디입니다. 젊은 사람이 하면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다 산 사람이 하면 다릅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게 어른의 말입니다. 시니어가 존재를 인정하면 상대는 변합니다. 자기 존재를 믿기 시작합니다. 뭘 해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도 괜찮다는 확신. 그게 생깁니다. 특히 자식에게, 손주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평생 기억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그 한마디를 기억하듯이요. 말의 무게는 침묵에서 옵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하는 한마디. 그게 남습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칭찬은 자주 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한두 번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한두 번이 상대의 인생을 바꿉니다.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색하시다면 당연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요. 다만
오늘부터는 한 번쯤 용기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어서 좋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민망해도 괜찮습니다. 그 민망함을 이기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8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칭찬인 줄 알았지만 관계를 멀어지게 한 말 5가지. 비교가 숨어있는 칭찬. 충고가 붙어있는 칭찬. 과거를 끌어오는 칭찬. 조건이 붙은 칭찬. 감정을 통제하려는 칭찬. 그리고 관계를 살리는 칭찬 3가지. 선택을 인정하는 칭찬. 의도를 알아주는 칭찬.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칭찬.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이해합니다. 나도 저런 말 했는데, 나도 저렇게 말해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습관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비교를 빼고, 충고를 멈추고, 과거를 꺼내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감정을 덮지 않고, 대신 선택을 존중하고, 의도를 읽어주고, 존재를 인정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이 나이에 하는 말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젊을 때 하는 말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인생을 다 산 사람이 하는 말은 무게가 다릅니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더 귀합니다. 말을 바꾸는 건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보시는 용기. 내가 있어서 좋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세대를 위한 이야기, 따뜻하고 품격 있는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